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시간입니다. 29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방사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방사선이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방사선 발견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X선 발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X선 발견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크룩스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크룩스관이란 별거 아닙니다. 유리관인데 유리관에서 공기를 다 뺀 것입니다. 공기를 다 빼고 거기에 이제 각종 불활성 기체를 이렇게 넣고 양쪽에 높은 이제 전이차를 걸어 주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가 빛이 지나갑니다. 중간에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면 그림자도 이렇게 생기는 이런 관을 크룩스관이라고 했는데, 이 크룩스관은 19세기 후반 초기 전기 방전 실험에 이용된 진공관인데, 이게 당시에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첨단 실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유리관의 공기를 전부 빼고 불활성 기체를 채웠는데, 관의 양쪽에 전극을 설치해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그리고 19세기 말 유럽의 대학에서는 이 크룩스관이 이건 기본 실험으로 어디나 다 있었죠. 그러면 이 크룩스관은 누가 발명했냐면 크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크룩스로 영국 사람입니다. 크룩스관과 복사에너지 측정 장치인 복사기를 발명한 아주 능력이 있는 물리학자였으면서 화학자로 진공관 연구의 선구자, 그 다음에 분광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불꽃을 분광학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탈륨 원소를 발견한, 그렇죠. 우리 원소를 뜨겁게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 원소마다 그것이 마치 지문처럼 다 독특한 선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크룩스관은 이제 밤에 그 실험을 하는데, 밤에 크룩스관의 전원을 킬 것 같으면 크룩스관 주위에 먼지가 빛이 있어가지고 어스름풀에 뭐가 보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크룩스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홀령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술에 심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룩스관을 켜놓고서 우리 뭐 죽은 사람 홀령이 왔다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걸 했던 모양입니다. 이 크룩스관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아주 많이 이용이 됐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렌트게르 X선 발견입니다. 1895년에 X선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크룩스관 실험을 하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또 그 렌트게는 독일 사람이죠. 또 하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톰슨이 이 크룩스관 실험으로부터 여기에 나오는 이 선이 주위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로부터 전자를 발견한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크룩스관이 이제 이용된 아주 유명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트게는 어떤 사람이냐? X선을 발견했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위스 추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876년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시골 대학들입니다. 독일에서는 1888년에 비츠부르크 대학 물리학과 연구소장으로 부임해서 거기서 실험을 하다가 1895년에 X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X선의 존재를 알아낸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하고 이 공로로 어떻게 했냐? 바로 1900년에 독일 뮌헨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이제 부임하게 됐죠. 뮌헨 대학 하면 독일에서 아주 좋은 대학 중에 이제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렌트겐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황제가 렌트겐한테 축하한다는 그런 서신을 보내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험하다 했냐면, 자, 이게 렌트겐의 실험실인데 19세기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대학에는 크룩스관 실험이 유행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암실에서 이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크룩스관을 켤 것 같으면 주위에 이제 이상한 게 생기는데, 여기에 그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다가 형광 물질을 바른 스크린을, 이건 우연히 있었습니다. 우연히 있는데 아까 크룩스는 어때요? 공기 중에 있는 먼지에서 뭔가가 비스름하게 빛이 있어가지고 이제
홀령이 왔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렌트겐의 실험실에는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다른 실험을 위해서 이 형광물질을 바르면 거기서 무슨 입자 같은 거를 측정하는데 이제 이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빛이 찍찍 나와서 그걸 놔뒀더니 거기에 흐린 빛이 거기에 형광판에 형광물질을 바른 스크린에 이렇게 약간의 빛이 이렇게 흐르스름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룩스는 이거를 홀령이라고 믿었지만 이 렌트겐은 홀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이게 언제만 생겼냐면 크룩스관을 끄면 바로 그 빛은 없어지고 그걸 키면 바로 생겨서 자 이것을 갖다가 이 빛이 크룩스관에서부터 나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 실험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초기 X선 발생에 이제 사용한 크룩스관인데 크룩스관을 먼저 검은 종이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이디어가 좋죠. 빛이 못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빛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하고는 상관없는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빛이 나오는 건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검은 종이로 둘러쌌죠. 그리고 이제 이 형광 물질을 바른 스크린이 이제 그래도 뭐가 생기니까 이게 뭐가 중간에 생긴 이 크룩스관에서부터 온 게 분명하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런저런 물질을 여러 종류의 이제 물질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책도 갖고 와보고 뭐 그 옆에 있는 뭐들이 갖고 와봤는데 이 스크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갖고 갔더니 납조각을 갖고 갔더니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여기 크룩스관이 있고 저기 이 스크린이 있으면 거기에 납을 갖고 갔더니 스크린에 납 같은 게 보인다. 납 같은 비슷한 게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스크린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스크린 쪽으로 갔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납조각만 보일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뼈가 거기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렌트겐이 그렇게 극적으로 X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데 이 크룩스관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살은 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뼈는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 뼈에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납조각을 스크린 쪽으로 가져갔더니 스크린에 뼈 형상의 모양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스크린 자리에다가 사진 검판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실험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진 검판을 현상을 했더니 그 사진 검판에 이제 뼈 모양이 이제 확실하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X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트겐이 나 X선 발견했어 라고 자랑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하기 먼저 이거 맨 처음에 자기 손에서의 뼈 발견한 것은 언제냐면 1895년 11월 8일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12월 22일 날 이제 와이프를 데려다가 결혼 반지를 끼고서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X선 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할 것 같으면 렌트겐 뭐 사진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거 막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 합해 가지고 이때 여러 가지 실험, 이 새로운 X선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거를 다 실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1895년 12월 28일 학회지에 새로운 종류의 빛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연구 발표하면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고 뭔가 이용이 되고 이런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바로 이게 1896년 1월 4일 날 독일 물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에서 X선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그 강연을 이제에 대한 소문을 듣고 1896년 1월 9일 날 독일 황제가 X선 발견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96년 1월에는 X선 사진으로 어린아이 손에 박힌 바늘의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그걸 수술해 가지고 빼내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은 바로 그때 뭐 총알을 박혔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X선이 바로 이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 엑선은 어떻습니까? 필름에다가 인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무엇을 발명하냐면 바로 엑선이 통과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발견합니다. 형광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로스코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플로로스코프는 어디에도 이용이 됐냐면 제화점에 이 구두 만드는 집에 이용이 됐어요. 수제 구두 만드는 집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이제 조금 고급 그 구두방에서는 바로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치는 뭐냐면 여기다가 발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봐가지고 뼈의 구조에 맞게 아주 잘 이제 구두를 맞춰준다고 하는 것이죠. 좀 얼척이 없는 일이죠. 자, 이거 이제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언제 이게 위험하다는 게 알려지고 이게 이제 금지됐냐면 1970년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늦게까지도 미국에서 구두 맞춤 플로로스코프를 법으로 금지시킨 것이 197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이렇게 굉장히 엑선 발견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진 이런 일이 발생한 바로 이것이 이제 동기가 돼서 방사선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마선과 방사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방사선 또는 자연방사선 하는 것은 원자핵에서 저절로 나오는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방사선은 누가 발견했냐면 프랑스의 베크렐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트겐이 이상한 빛인 엑선을 발견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비슷한 종류의 선을, 자기도 이상한 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바로 이제 베크렐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방사선은 뭐였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크렐이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방사선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냈는데, 실험을 해서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곧 이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고, 베타선은 전자가 지나가는 것이고, 감마선은 에너지가 높은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방사선을 발견한 베크렐은 어떤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이 사람도 이제 190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1901년에 렌트겐이 받았고, 사실은 1902년에 퀴리 부인이 그 남편하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노벨상을 받자고 이제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받지 않으면 자기는 안 받겠다. 그래서 1903년에 이제 퀴리 부인하고 저 베크렐하고 그다음 그 남편하고 세 명이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베크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4대가 전부 다 임광이라고 하는 현상을 연구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렌트겐이 엑선 발견할 때 어땠습니까? 여기 크룩스관이 있었고 형광물질을 바른 스크린에다가 거기서 그게 나오니까 거기서 빛이 나와서 그걸 기회로 해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1896년에 그 엑선이 발견했죠. 베크렐도 바로 그런 것 비슷한 거를 발견하는 노력으로 1896년에 바로 그 엑선 나온 다음에 바로 방사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발견한 뒤에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사람이 별로 아는 체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퀴리 부부가 방사선의 원인 물질을 이제 규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사선 원소, 라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1903년에 퀴리 부부와 함께 이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베크렐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인광이 뭐냐면 형광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은 어떤 거냐면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고 바로 가시광선을 내는 물질, 이런 걸 형광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 받으면 바로 냅니다. 이 형광물질은 16세기부터 알려졌고, 이 형광물질은 의학용이라든가 측정용이라든가 이런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용이 됐죠. 그리고 렌트겐도 바로 이것을 스크린에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인광물질은 형광물질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빛을 받고 바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그러면 좀 있다가 밤에 빛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같으면 바로 낮에 이제 햇빛을 받고 밤에 반딧불이가 빛을 내죠. 이게 바로 인광 물질이 반딧불이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도료에다가 인광 물질인 황화 아연을 섞어 갈 것 같으면 밤에 인광 도료로 이렇게 햇빛만 있으면 밤에도 여기서부터 빛을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베크렐이 처음에 발견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먼저 렌트겐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X선을 형광물질에다가 쪼여가지고 가시광선이 방출돼서 그게 바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베크렐도 비슷하게 자기는 지금 인광물질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가시광선을 일광물질에 쪼일 것 같으면 이상한 빛이 방출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상한 빛이란 여기서 무엇이냐면 사물을 투과하는 빛. 어떻습니까? X선이 손을 투과했죠. 이렇게 그냥 빛은 투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건 투과하지 못하는데 투명하지 않은 것도 투과하는 그런 빛이 있을까? 그래서 인광물질에서 그런 빛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최초 실험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광물질이 있으면 인광물질을 마치 렌트겐이 크룩스관을 검은 종이로 둘러싸듯이 둘러싸는데, 이제 인광물질을 둘러싼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진 건판을 두꺼운 종이로 단단히 둘러쌌습니다. 사진 건판에 그냥 빛은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광물질을 놔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사진 건판을 현상합니다. 그러면 그 두꺼운 종이를 통과해서 뭔가 이상한 빛이 이제 통과한다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죠. 근데 놀란 일이 바로 발견한 거예요. 바로 뭘 발견했냐면, 하루가 지난 뒤에 검은 종이로 둘러싼 사진건판을 인화해 봤더니 진짜로 그 위에 올려놓은 인광물질의 형태 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게 막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놀랐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거는 인광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인광물질에 속한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이 상은 사실은 선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렌트겐이 만든 그런 엑선과 같이 선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땠냐면 학회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1896년 2월 24일 날 학회에다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그 뒤에 바로 1896년 2월 26일에서 27일에는 이 파리가 아주 날씨가 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사진건판을 꽁꽁 쌓아놓고 인광물질을 올려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햇볕에 쪼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여러 날 동안 있으니까 3월 1일 날 그냥 햇빛 쪼이지 않은 것도 그냥 한번 인화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인화를 시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광물질에 빛을 쪼여주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이상한 빛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좀 빛에다 쪼이나 안 쪼이나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사진건판에 감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크렐이 이건 진짜 새로운 것이죠. 이 새로운 것을 베크렐선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근데 이 발표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렌트겐의 X선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새로운 종류의 선을 찾기 위해서 막 다들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X선, 음극선, 베크렐선, 방전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하나 더 나오더라도 별로 관심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크렐도 이제 연구를 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1896년에 7편을 발표했다가 1897년 2편밖에 발표 안 하고 1898년 한 편도 발표 안 하고 그 다음에 의기소침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이제 맥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퀴리 부인이 이게 뭔가 새로운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퀴리 부인이 이걸 연구한 다음에 비로소 베크렐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방사선을 내는 원소를 방사능 원소라고 하는데, 이 방사능 원소는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를 우리 주기율표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어떤 거냐면 원자 번호가 92인 우라늄이죠. 그리고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안정된 방사선을 내지 않은 원소 중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것은 원자 번호가 84인 비스무트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83보다 더 큰 원소들은 전부 다 방사능 원소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이것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원자핵, 핵종 속에는 어떻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적당해야지 안정된 원소라고 그랬죠. 그 둘 중 하나가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너무 많다든가 또는 양성자 수가 너무 많다든가 하면은 원자 번호가 83보다 더 작아도 방사성 원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방사성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사선은 넓은 의미로는 우리 원자와 원자핵에서 나오는 빛은 전부 다 방사선이다, 레디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원자핵에서 나오는 빛을 얘기합니다. 원자핵에 나오는 빛을 그냥 방사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자연 방사선은 이건 저절로 나오는 방사선이다 이거죠. 이 자연 방사선은 3가지가 있고, 이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3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런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못 나오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사선은 몸에 굉장히 해롭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거 연구할 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퀴리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방사선을 많이 쪼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일찍 이제 죽는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사선을 연구하는 그 부근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는 바로 이런 표시가 있죠. 이거는 여기에 특별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접근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방사능 원소에서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절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연 방사선 3가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알파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핵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함께 나와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 방사선 중에 질량이 가장 크지만 투과력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원자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에서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고, 그래서 전자가 바뀌었으면 전자가 더 이상 원자핵 속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양성자가 전자로 바뀌는지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베타선 공부할 때 또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 양성자가 중성자와 양전자로 바뀌는 다음에 그 양전자가 방출되는 경우, 이걸 베타 플러스 분계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마선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인데, 이 전자기파의 경우 나오더라도 원자핵의 핵종 종류는 안 바뀌겠죠. 근데 이건 어떠냐? 들뜬 원자핵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들뜬 원자에서 낮은 상태로 가면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나 뭐 X선 이런 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내보낸 원자핵은 어떻게 하냐면 들뜬 상태의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선 내보내고 베타선 내보낸 놈이 들뜬 원자핵이 되면 그때 다시 감마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이 발견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번쯤 더 알파선은 무엇인지, 베타선은 무엇인지, 감마선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3번 더 방사선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